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헬기가 처참한 모습으로 인양됐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1명이 유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KBS는 헬기 영상 논란에 일부 해명하면서 사과했습니다. 한미 공군이 매년 12월에 하던 연합공중훈련을 올해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오늘은 동생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주 조국 전 장관 소환이 유력한데 자녀 입시 의혹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집중 분석합니다. 한국당 인재영입 1호였다가 보류된 박찬주 전 대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명예 회복을 위해 총선 출마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의 모습이 사고 60여 시간 만에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꼬리는 아예 떨어져 나갔고 프로펠러도 부서져서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소식은 인양해보니 헬기 동체 안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던 실종자 1명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각 기상 상황도 좋지 않아서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현장은 잠시 뒤에 연결해보고 먼저 정은혜 기자가 사흘 만에 이루어진 인양 과정을 정리해드립니다. 사고 헬기 동체가 해군 청해진함 위로 올라옵니다. 몸통 곳곳이 찢겨나갔고 프로펠러도 산산조각났습니다. 문짝과 꼬리는 아예 사라졌고 각종 전선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독도 해상에서 추락한 소방 헬기입니다. 오늘 아침 8시 2분부터 해군 청해진함에서 동체 인양 작업을 시작하였으며 오후 2시 4분에 소방 헬기 동체를 청해진함 갑판 위로 인양하였습니다. 당초 헬기 동체 안에는 시신 한 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색 결과 실종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 당국은 인양 중 유실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기체의 그물망을 이중으로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떨어져 나가는 기체 일부와 내부 장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함께 유실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경은 소방 헬기 동체 인양 위치 인근에 실종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기상 여건이 좋아지는 대로 관련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청해진함에 인양된 소방 헬기를 김포공항으로 옮겨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헬기 인양이 완료됐으니 이제 남은 실종자를 찾는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독도 해상의 기상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수색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성현 기자, 그럼 지금 수색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지금 사고역과 가까운 울릉도 저동항에 나와 있습니다. 헬기는 인양됐지만 추가로 발견된 실종자는 아직 없습니다. 게다가 기상 상황이 악화돼 추가 수중 수색은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울릉도와 독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3m 정도의 높은 파도가 치고 있어 울릉도로 오는 배편도 중단된 상황입니다. 내일 오후까지는 수중 수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해경은 동체 내부에 실종자 1명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인양 후 내부 수색 결과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발견된 실종자 시신 2구는 육안으로 신원 파악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타는 마음으로 울릉도까지 찾아온 가족들은 수습된 시신마저 신원 확인이 어려워지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오늘 대부분 여객선을 타고 울릉도를 떠났습니다. 당초 동체 내부에 있던 것으로 판단된 실종자 1명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는 모두 5명입니다.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TV조선 유성현입니다. 희생자 시신 2구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육지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아직 신원이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복장 상태로 볼 때 필사의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조대원들이 헬리콥터에 희생자 시신을 운구합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헬기에 오릅니다. 중앙119 구조본부는 어젯밤 수습한 희생자 시신 2구를 오늘 아침 7시 54분쯤 울릉도로 옮겼습니다. 구조본부는 대구의 한 병원에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장례식장에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DNA 대조 등 희생자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 조문객도 받을 예정입니다. 시신은 동체 인근에서 발견됐으며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반바지만 입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상의는 탈의 상태이고 하의는 남색 반바지를 착용하였으며 복장 상태로 볼 때 필사에 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옷과 구조용 조끼가 수영에 방해돼 벗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속으로 빠지다 보면은 탈출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거추장스러우니까 조끼하고 이런 상의까지 탈출하기 위해서. 다른 한 명은 주황색 상의와 기동복 하의를 입고 있어서 소방관으로 추정됩니다. 이 남성도 탈출을 위해 급히 구조용 조끼를 벗은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런 와중에 KBS가 보도한 헬기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가 헬기 이륙 영상을 공개했는데 독도 경비대 측이 진로 파악을 위해 그 영상을 달라고 했으나 못 받았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KBS 측은 일부 오해라고 해명하고 사과했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KBS는 어제 지난달 31일 추락한 119 구조 헬기의 이륙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나간 지 1시간 뒤 독도 경비대 박모 팀장이 KBS를 비판하는 댓글을 달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박 팀장은 KBS 직원이 헬기 진행 방향 영상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KBS가 영상을 제공하지 않아 초기 대응 시간을 허비했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은 더 확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KBS 기자는 헬기가 날아간 방향은 영상에 담겨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직원 역시 영상을 경비대에 보내줬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독도 경비대 측은 KBS가 영상 일부를 준 것은 맞지만 사고 수습에 필요 없는 부분만 있었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 하는 건 이륙 이후에 그 영상이 필요하다고 그 비켰는데 보내줬는 거는 헬기가 대구 쪽에서 날아와서 착륙하는까지만 보내줬는 겁니다. KBS는 직원이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헬기 진행 방향과 무관하다고 생각해 추가하면은 없다고 대답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일게 된 것에 대해 사과하고 국토부 사고조사팀에 영상을 모두 넘기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017년 열린 비질런트 에이스 한미연합훈련 장면입니다. 이 훈련 당시 세계 최강의 전투기가 대거 한반도 상공에 전개가 됐었죠. F-25 랩터,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인 F-35A와 F-35B도 보입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 랜서까지 출동을 했었죠. 하지만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난해에는 이 훈련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올해도 이 훈련을 유예할 거라고 합니다. 북한은 올해 12차례나 미사일 도발을 했는데 한미 대비 태세, 이걸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한미 공군은 매년 12월 실시하던 비질런트 에이스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훈련은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마지막으로 열렸던 2017년도에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리는 F-22 랩터와 함께 죽음의 백조, B-1B 랜서 전략 폭격기도 투입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각종 성명과 논평을 내며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번 전쟁 불장난은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핵전쟁 국면으로 몰아가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다. 하지만 작년에는 훈련 명칭이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으로 바뀌고 한미공군이 따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군사대비태세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이 강력히 반발한다는 이유로 연합훈련을 하지 않는 것은 연합 공군력 측면에서 대비태세가 극적으로 약화되는 그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훈련 유예 여부는 이달 중순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안보협의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미국 차기 대선은 내년 11월 첫 번째 화요일인 3일에 치러집니다.
오늘로 꼭 1년이 남은 건데요.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한미 동맹의 중요한 변수기도 하죠. 민주당이 탄핵 절차에 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에 대항할 힘 있는 후보는 아직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미국 정가의 분위기와 남은 1년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찌감치 재선 도전을 공식화한 트럼프 미 대통령. First we do make America great again, then we do keep America great. Let me hear it. Ready? Make America great again. 민주당에선 바이든 전 부통령과 워런 상원의원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뚜렷한 대안 세력으론 떠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We have a president with a toxic tongue who has publicly and unapologetically embraced the political strategy of hate, racism and division. 그동안 트럼프의 입지가 비교적 탄탄했던 건 경제 지표가 견고했기 때문. 이대로라면 재선에 성공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수는 심상치 않은 탄핵 정국입니다. 대선용 외교 성과를 위해 추진해왔던 대북 협상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위기를 넘겨 재선에 성공하면 더 적극적으로 대북 관여 정책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방위비 인상을 계속 압박하고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동맹 위기론이 더 불거질 수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이 승리하면 동맹 관계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제거될 걸로 보입니다. 미 대선은 내년 2월 아이오와 당원대회를 본격 시작으로 11월 3일 선거인단 투표까지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모친상을 치른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의 일정을 위해 오늘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아베 총리와 여러 차례 조우하게 되는데 한일 관계를 풀어보려는 우리 측 의지와 달리 일본은 정상 간 대화에 소극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김복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헬기에서 내리다 발을 삐끗합니다. 아찔한 순간이었지만 이내 자세를 잡은 문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 청와대 참모들과 인사를 나눈 뒤 전용기에 올랐습니다. 모친의 사무제도 뒤로 한 채 태국 방문을 준비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들로 어머니의 장례를 소박하게 잘 치를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태국 방문에서 오는 25일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신남방 정책의 발전에 필요한 지지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아베 일본 총리도 참석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오늘 밤 갈라 만찬부터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법원이 캐나다에 있는 윤지호 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강제 송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을 이용해 억대 후원금을 챙겼다는 의혹을 밝히려면 반드시 윤 씨가 송환돼야겠죠. 그래서 오늘의 포커스는 윤 씨 송환이 실제 가능한지, 된다면 얼마나 걸릴지에 맞췄습니다. 지난 4월 배우 윤지호 씨가 SNS를 통해 방송한 내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캐나다 시민권을 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보호도 받을 수 있고 더 이상은 한국에 미련이 없습니다. 거짓 증언 논란에 휩싸여 본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던 중 캐나다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힙니다. 이게 증인을 대하는 태도세요? 실제로 윤 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다면 경찰 수사엔 큰 장애물입니다. 최근 체포영장이 발부되며 한층 높아졌던 강제 송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는 거죠. 캐나다 시민권 가지고 있으면 캐나다 정부에서 자국민 보호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꼼꼼한 분석을 할 것이고,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어 송환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자국민을 쉽게 내주는 나라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추진 중인 여권 무효화도 윤 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
윤 씨가 캐나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윤 씨 송환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인터폴 수배의 경우 현지 경찰이 협조한다 해도 윤 씨에게 입국 의사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관여를 하는데요, 지금. 가지 말라고 하시고. 실제로 유병헌 전 세무그룹 회장의 딸 섬나 씨는 2014년 프랑스에서 체포됐지만 송환 불복 소송을 제기해 송환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윤지호 씨가 처음 고 장자연 사건의 성접대 리스트를 알고 있다며 대중 앞에 등장했던 지난 3월. 왕자가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긴 시간들에 대한 진실 자체가 밝혀졌으며 정치권과 언론이 앞다투어 윤 씨를 투사로 만들었죠. 윤지호 씨의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외롭지 않도록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윤 씨의 자서전 출간을 도운 김수민 작가가 거짓말 증언이라 폭로하기 전까진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 씨를 지켜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제 증인에서 도망자로 전락한 윤지호 씨. 윤 씨가 벌여놓은 일에 윤 씨를 지켜세웠던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부인 정경심 씨에 이어 휴일인 오늘은 구속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의 동생을 불렀습니다. 다음 주 조 전 장관 소환이 유력한데 이를 앞두고 공모 여부에 대해 집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동생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구속 후 두 번째 조사로 운동학원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젠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조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막바지 보강 수사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는 물론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과정 등의 일정 부분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던 날 5천만 원을 ATM기로 송금한 사실이나 자산관리사 김모 씨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던 날 집안에 있었던 사실,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서 딸의 인턴 수료증을 허위로 발급받은 정황 등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동생이 제기한 소송에 당시 이사진이었던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대응하지 않아 재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내에 조 전 장관을 소환하기 위해 일정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특히 자녀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녀들도 함께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이 부인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최순실, 정유라 씨의 입시 비리 사건과 비교해서 자세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 기자, 정 교수는 이제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가 됐고 또 재판도 이미 시작이 됐는데 이 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네. 예를 들어서 위조된 것을 전제로 해서 어디다 갖다 제출했다 하면 제출한 건 인정하죠. 근데 그게 위조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결과적으로 범죄는 부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가 받는 혐의들 가운데 특히 입시 비리 관련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에게 정 교수 구속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 물으니 입시 비리 관련 입증의 정도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정 교수는 계속 모른다는 입장이죠. 아무래도 자녀 때문이겠죠? 네. 입시 비리 의혹은 이 정 교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딸과 연관이 있죠. 그렇겠죠. 정 교수는 사문서 위조 혐의 등을 받고 있고 딸은 이 위조된 문서를 입시에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인 정 교수가 혐의를 인정하면 딸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혐의 부인이 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 3년 전에도 입시비리 의혹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일이 있었죠. 바로 이 최순실 정유라 모녀가 떠오르는데 당시 최순실 씨는 어떻게 주장을 했습니까? 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유라 씨도 모든 혐의는 어머니 최순실 씨가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이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저는 한 번도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2번이나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고 아직까지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최순실 씨가 모든 책임을 지고 딸은 법적 처벌을 피했는데 정경심 교수와 그 딸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요. 이건 또 어떤 전략으로 봐야 될까요? 네, 정유라 씨의 경우를 먼저 살펴보면 입학 과정에서 서류 면접 점수를 높게 준다든지 출석하지 않고도 낙제를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부분은 정 씨가 직접 개입하기가 어렵고 최순실 씨 입김이 총장, 입학처장, 교수 등에게 작용했다고 본 겁니다. 따라서 최 씨가 다 했고 딸은 몰랐다라는 전략을 쓴 거죠. 그럼 조 전 장관 자녀의 경우는 다릅니까? 조금 다르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 법조인은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론 정 교수와 딸 모녀가 같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검찰 수사에서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관건은 딸 조 씨가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인데 조 씨가 알고 있었다면 어머니 정 교수와 함께 위조 사문서 행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공범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녀가 함께 부인하고 있는 거군요. 네, 하지만 검찰 특수통 출신의 한 인사는 만약 한쪽이 혐의를 인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90의 책임이 있고 딸의 10의 책임이 있다 판단이 된다면 부모 자식 간이니 어느 한쪽은 선처하는 게 맞지 않냐를 검찰이 고려할 수 있겠지만 양쪽 모두 계속 부정한다면 검찰이 모두 기소해서 이 법정에서 가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도 자녀 기소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까? 네, 자녀가 기소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으로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지만 충분히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전북 고창에서 농민들을 태운 버스가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대부분 60, 70대 농민들이었는데 한 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선열 기자입니다. 버스 윗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전북 고창의 한 도로에서 25인승 버스가 3m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이렇게 우회전 하셨는데 미처 못 보셔가지고 논두렁으로 빠졌는데 전복이 돼버려가지고 천장이 거의 다 접혀버리다시피.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60에서 70대 노인들로 양파 파종을 위해 이동 중이었습니다. 미처 이렇게 핸들을 못 꺾고 그냥 논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강속 부분은 안 나와요. 대부분 일하러 가는 차이 때문에 안전벨트를 안 맨 것 같아요. 마을 회관 내부가 검게 그을렸고 유리창은 모두 깨졌습니다. 어제 낮 12시 15분쯤 전남 강진에서 주차한 승합차에서 불이 나 마을 회관까지 번졌습니다. 제 차에 불이 차에서 불이 화재가 되고 바람이 불면서 해가지고 보고 되겠어요. 바로 나오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5,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사업 대선 관계를 이제 감시를 했는데 그 부분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이라 이렇게 방을 해다니 차에서 샌드위치 판넬 해가 엄청 타가지고. 어제 낮 3시 50분쯤엔 경남 사천에서 보트에 지인 4명을 태우고 음주 운항을 한 53살 A씨가 적발됐습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39%로 측정됐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를 의사나 간호사협회처럼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간호사협회가 대규모 집회를 열고 권한 강화를 촉구했는데 의료 직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간호조무사들이 국회 앞 4개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법정단체 쟁취하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원 만여 명이 차별철폐를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처럼 법정단체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입니다. 우리 이름에서 간호를 빼고 그냥 조무사라고 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할 정도로 우리에 대한 비하가 아무렇지도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들은 환자들을 가장 최전선에서 마주하며 일하지만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간호사는 한 번 방문할 때마다 3,000원이라는 수가를 지급을 하지만 저희는 수가가 없습니다. 이렇듯 일하는 것은 똑같지만 차별 대우를. 또 의료법과 분리된 간호법 제정을 요구 중인 간호사협회에 대해서도 소통 없는 일방적 추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조무사를 무시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사자인 간호조무사하고 논의가 시작돼야 된다. 지난 30일 간호사협회는 광화문에서 간호사 권한을 강화하는 단독간호법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정기국회 중 의료법 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각 직역 간 의견 충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사용된 뒤 나오는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주 민감한 사안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세우는 데만 2016년까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는데 현 정부가 공론화 과정이 잘못됐다며 모두 원점을 돌렸습니다. 이러는 사이 방사성 폐기물은 전국에 13만 드럼이 쌓여 있습니다. 정준윤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영구정지에 들어간 고리 1호기. 사용 후 해결료는 처리되지 않고 이곳 임시 저장소에 그대로 보관돼 있습니다. 전국의 민간과 공공시설에 보관된 방사성 폐기물은 200리터 용량 드럼 약 13만 개 분량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상 원전의 건식 저장 시설은 곧 포화 상태를 맞습니다. 그 재검토위원회에서 그거를 승인을 안 해주면은 2021년 12월부터는 월성 2, 3, 4호기도 세워야지 돼요. 참여정부 때인 2004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6년까지 관련 예산만 100억 원 넘게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출범 직후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그간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며 기존 사용 후 해결료 정책을 백지화했습니다. 그러다 지난 5월에야 재검토위원회를 발족하고 뒤늦게 의견 수렴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공론화 예산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 기술 개발과 관련 계획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공론화가 부족해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원전이 위험해서 탈원전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사성 폐기물 방치. 앞뒤 안 맞는 정책에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한국당 인재 영입 1호로 거론되다 막판에 발표가 보류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내일 기자회견을 합니다. 저희가 먼저 접촉을 해보니 총선 출마로 자신과 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의 인재 영입 소식까지 김정우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영입이 보류됐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은 총선 출마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있지만 군 통수권자는 보이지 않는다며 후배 장성들과 젊은이들로부터 군의 명예를 세워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강군이던 우리 군이 정부 출범 이후 불과 2년 반 만에 민병대 수준으로 전락했다고 이렇게 현역들이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군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공감병 갑질 논란은 군을 무력화하려는 불순 세력의 작품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영입 1호처럼 보도돼 안타깝다면서 당의 부담을 주기 싫어 먼저 보류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배제라니요. 정말 귀한 분이에요. 잇따른 영입 보류에 최고위원 비서 남편의 영입까지 구설수에 오르면서 한국당이 총선 첫발부터 헛디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민주당도 새 얼굴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총선 불출마 의원 명단을 만들고 조기 선대위 출범 카드를 냈지만 이해찬 대표에 대한 책임 공방이 가열되면서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당 관계자는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중심으로 물밑 영입 작업을 하는데 친문 인사를 제외하곤 잘 안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당 내부에선 이낙연 총리의 연내 복귀와 총선 역할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종호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새롭게 정치부의 서주민 기자가 함께합니다. 민주당을 출입하는 민환 기자입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민환 기자. 예,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물음표입니다. 유시민이 거론한 A씨의 정체는입니다. 이 유시민 이사장이 윤석열 내사설 이 근거로 A씨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A씨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 저 실루엣의 주인공이 A씨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A씨가 누군지를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요. 먼저 내사설 논란의 발단이 된 그 유시민 이사장의 지난달 29일 유튜브 방송을 먼저 한번 듣고 시작하시죠.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 내가 봤는데 몇 가지는 아주 심각하다. 법대로 하면 사법 처리감이다. A씨가 윤석열 총장에게 이 요청을 들었고 네. 그다음에 이와 동일한 얘기를 그 즈음에 계속 사석에서 했다는 것은 다른. 자, 그러니까 윤 총장이 A씨한테 조국 임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청와대에 말해야 된다 했는데 A씨가 이걸 유시민 이사장한테 말했다. 그럼 A씨가 누군지 이게 좀 제일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날 방송에서 A씨에 대한 몇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힌트를 한번 보시죠. 예. 청와대 사람이 아닌 외부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 질문이 지난 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었죠. 그래서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질문에 뭐라고 답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청와대 분들 중에서 검찰총장으로부터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의 부적격이다라는 의견을 전달받은 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 보고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쪽 인사가 아니다. 저런 청와대 해명을 들어보면 유 이사장의 말에 근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힌트는 없습니까? 다른 힌트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통령에게 뭔가 말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대통령의 측근이다.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취재를 좀 통해서 여권의 핵심 관계자로부터 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A씨는 바로 그 민주당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 모 핵심 당직자라는 겁니다. 실명을 듣긴 했는데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밝힐 수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긴 한데 청와대 사람이 아닌 대통령 측근 그리고 여당 핵심 당직자 이렇게 이제 좁혀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A씨한테 한번 A씨라고 얘기되는 그 당직자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오늘 전화를 해서 한번 해봤는데 문자에도 답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유시민 이사장이 주장한 검찰의 사전 내사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이 주장하는 건 검찰이 애초부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이 표적 수사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검찰은 표적 수사가 아니라 고발에 의해서 적법하게 수사가 시작된 거라고 맞서고 있죠. 자, 달력 한번 보시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지명한 게 지난 8월 9일입니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 등이 조 전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게 같은 달 14일이죠. 그러니까 14일 이전에 했다면 유 이사장 말대로 내사, 그리고 그 이후에 했다면 수사가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유 이사장이 언급하고 있는 이 시점이 조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난달 22일 방송과 최근 지난달 29일 방송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8월 9일 날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처음부터 내사 자료를 갖고 있었고 이 발언을 한 게요. 이 부탁을 한 게 대통령 만나고 싶다고. 8월 중순이니까요. 공식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예, 눈치채셨습니까? 이 8월 초에서 8월 중순으로 시점이 슬그머니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초면은 내사고 8월 중순이면 수사인데 그 시점이 바뀌었다면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유 이사장이 저런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방송에선
윤석열 조국 이슈를 다루지 않았고요. 또 책을 쓴다면서 2주 동안 유럽 출장을 떠날 예정입니다. 한국당은 도피하지 말고 검찰 수사를 받으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다. 2주 후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물음표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유시민이 거론한 A씨의 정체는의 느낌표는 여 핵심 당직자로 해봤습니다. 예, 여 핵심 당직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정이 있는데 저희가 취재가 좀 더 되면 이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표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입니다. 이재명 부활할까로 정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군요. 예. 지난달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 네. 벌금 300만 원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게 항소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선고가 확정이 된다면 사실상 이 정치적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최근 그 여당 내에서 이 지사를 향한 일종의 구원 움직임이 감지가 됩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예, 이 사진이군요. 예, 양정철 원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김경수 경남지사가 수원의 한 식당에서 한 만찬을 한 사진입니다. 이 만남은 양 원장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뒤에 그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어떤 글들이 올라왔는지 한번 보시죠. 방송 가능한 수위만 좀 골라봤는데요. 양정철 너도 사퇴해라. 가짜는 정치질 하지 마라. 그만 좀 나대라. 예. 뭐 이런 양 원장을 성토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지사를 감싸는 듯한 이 메시지를 보내니까 친문 당원들이 문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 원장까지 비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친문 지지층하고 이 지사가 이렇게까지 앙금이 깊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취재도 됐습니까? 이른바 뭐 해경궁 김씨 사건 등을 거치면서 이 지사 측이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까지 비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해찬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이 지사를 지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실제 그런 건지도 궁금합니다. 뭐 이 대표 측 그리고 또 본인은 뭐 부인을 하고 있고요. 이 대표가 그런데 이제 이 대표가 이 지사를 출당시키지 않았다는 걸 친문 지지층들이 문제 삼은 적은 여러 차례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당에서 어떤 조치하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만들 해 이제. 오늘 최고위에서는 좀 논의가 안 나왔나요? 그만하라니까. 이해찬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날이 좀 서 있습니다. 예. 그동안 여권 핵심부가 이재명 지사를 차기 대선에 나서지 못하도록 사전에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사실 많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저렇게 감싸고 있는 건지 양정철 원장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저런 논란이 되는 거죠? 예, 뭐 결국 총선 승리 때문입니다. 조국 수호 집회가 여의도 그리고 서초동으로 나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진보 분열로 이어져서 선거를 망칠 수 있다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양측의 화해 분위기가 대법원 선고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좀 있더라고요. 야당 일각에서 그런 의심을 하고는 있는데요. 그런 일은 사실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을 수도 없을 겁니다. 예, 뭐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결정, 선고, 최종 선고가 언제 나오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법에 따라서 다음 달 5일까지는 나와야 하는데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선고 결과가 총선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네. 자, 두 번째 물음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이재명 부활할까의 느낌표는 법 내 입을 바라봐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건데 이게 허경영 씨가 자주 쓰던 말을 따왔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깊은 얘기들을 아주 잘 취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주민 기자였습니다. 네, 요즘 해외에서 방탄소년단만 인기 있는 게 아닙니다. 국내 IT 기업들이 개발한 이 토종 캐릭터, 이 귀여운 캐릭터들이 신한류로 떠오르고 있다는데요. 그 인기와 경제적 효과가 웬만한 아이돌 못지않다고 합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자 캐릭터가 새겨진 대문 앞에 아이돌 팬사인회를 연상하게 하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아침 6시 정도에 왔어요. 1회 100명 선착순으로 럭키백을 한다고 해서 갓을 쓴 사자와 비빔밥 인형, 윷놀이 세트 등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캐릭터 상품들은 한국을 소개하는 사절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他の韓国の場所と違ってもっと韓国らしい雰囲気で韓国を感じれた感じがしてとてもいいと思いました。 또 다른 IT 기업이 만든 캐릭터 매장은 한국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입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와 도쿄 하라주쿠 등 전 세계 14개 국가에 150여 개 상점을 열었는데 매년 매출이 고공행진하면서 올해 2천억 원 돌파가 확실시됩니다. 특히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서 만든 이 8종의 캐릭터들은 국내외에서 대표적인 효자 상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카메라부터 운동화, 화장품까지 글로벌 브랜드의 협업 요청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연예인들이 특별한 부정적인 이슈들이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캐릭터 상품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 톡톡 튀는 IT 기업의 캐릭터들이 신한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한국 영화는 손꼽히는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는 등 세계 수준으로 성장을 했죠. 그러나 사전 심의를 받던 암흑기도 있었습니다. 검열로 삭제된 영화 속 장면들이 공개됐는데 삭제된 이유가 지금 보면 의아하기도 합니다. 구민선 기자입니다. I love you. 영화 자유부인에선 이 대사가 선정적이라고 싹둑 잘렸고 포옹과 키스신도 삭제됐습니다. 한국 최고의 걸작 중 하나인 오발탄은 현실 도피를 연상케 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모두들 푸른 골 쓰러 가는데 요즘 보기엔 대수롭지 않은 장면들이지만 과거에는 검열로 삭제되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은 검열이란 이름으로 잘려나간 영화 900여 편을 확보하고 그중 복원을 마친 일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검열은 한국전쟁 후엔 반공적이지 않으면 대상에 올랐고 군사정권 시절엔 사회고발과 희망적이지 못한 표현이 금기시됐습니다. 영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명량하게 만들겠다는 각서까지 써야 했습니다. 체제에 불만을 품은 그런 구석은 여지없이 다 빨간줄 놓고 내려. 잘라내는 것뿐 아니라 특정 장면을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마을운동 같은 그거를 이제 넣어야 된다고 그거 안 하면 검열이 안 나온다. 1996년 검열이 위헌 판결을 받기 전까지 영화인들의 투쟁이 우리 영화가 세계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중국 후한의 역사를 정리한 후한서 서문에는 당동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같은 무리와는 당을 만들고 다른 자를 공격한다는 뜻인데 정치인들이 그렇게 싸우다 나라가 망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이해찬 대표는 조국 사태로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처음으로 송구스럽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당원 게시판은 조국을 지키지 못한 걸 사과했어야 한다는 친문들의 비난글로 도배가 됐죠. 이 대표는 소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권리당원이 7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게시판에 들어와서 그 사퇴를 요구하고 이렇게 비판한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2천 명 됩니다. 아주 극소수자가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 논란 이후 당내 자성론은 동력을 잃었습니다. 소수라던 친문이 전체 당심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진보 농객인 서민 교수는 내 편은 무조건 감싸고 상대는 무조건 욕하는 극단적인 진영 논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친문 기자가 연두 기자회견에서 소위 문파들이 무서워서 기사 못 쓰겠다 그랬더니 대통령이 뭐라 말했냐면 나만큼 욕먹은 사람이 있냐. 그분들의 존재가 언론 탄압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좀 적당히 하라는 말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당시 청와대에서는 실제 그런 말이 오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그렇게 많이 당한 정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그렇게 예민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는 가족과도 그리고 친구와도 참 많이 다퉜죠. 정치권이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편을 가르는 통에 국민 마음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과거
정치권이 극심하게 대립했을 때 국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고통스러운 경제난에서 애써 탈출구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지지자만 보지 말고 말 없는 다수 국민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름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들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뒤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통해 한 발이라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지지층만 보는 정치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다수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였습니다. 먼지와 먹구름이 이제 모두 물러나네요. 그동안 미뤘던 세차와 빨래로 한 주의 시작, 상쾌하게 시작해봐요. 오늘 뉴스7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